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전해드리는 퀴어 신학 팟캐스트 퀴신팟입니다. 저는 강민이고요. 샘물입니다. 스누피입니다. 조상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첫 번째 소식. 언제는 안 그랬나요? 근황 토크 했잖아요. 근황 원래 토크. 저희. 근데 근황 토크는 안 해요 이제. 근황 토크. 아까 다 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근황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Q News Collection. 자, 첫 번째는 저희 샘물님께서 준비하신 퀴어 뉴스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총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와. 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노동, 교육, 보건, 의료, 복지 영역 각각에서도 성소수자 대상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나 예산 편성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함께 사는 가구원의 성별이 같다면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가 국정감사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를 내년에 통계로 발표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집계 결과를 통계로 집계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성애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동성애 단체들도 헌법과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혼인은 양성 간에만 성립되기에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데이터처 인구주택 총조사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동성 파트너를 기재하도록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래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행정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조금 궁금한 질문이, 가구원의 성별이 같다면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가구원의 성별이 달라도 배우자라고도 할 수 있고 비혼 동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가구원의 성별이 같다라고 했을 때 비혼 동거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가구원의 성별이 같아도 배우자라는 네.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궁금한 건 직권남용 혐의로 왜 과장을 고발하죠? 제 생각엔 그냥 거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그래요? 고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인구주택 총조사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죠? 그게 국가데이터처 전 통계청이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데이터처면은 처의 대표는 청장이나 처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 인구주택 총조사만을 담당하는 과장을 또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게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너무 높은 사람을 고발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실무자 중에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해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24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조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이 누군가요? 조배숙 의원이. 그렇군요. 말할 것 같은 인간이 말을 했군요. 아하. 저는 잘 몰라가지고. 뭐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저희 얘기가 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장님, 그 고발당한 과장님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많은 그 외에 그렇게 고발한 사람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와. 화이팅! 화이팅!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6일 노르웨이 루터교회에서 수십 년간의 성소수자 차별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루터교회의 최고 성직자 올라브 피크셰 트베이트 수자주교가 성소수자 공동체의 상징적인 공간인 런던 펍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루터교는 1950년대에 동성애를 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교단이었지만 2007년 동성애자 목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2017년부터는 교회 내 동성 결혼식도 허용해 왔습니다. 2022년 런던 펍은 오슬로 프라이드 퍼레이드 중 총격 사건의 표적이 된 바 중 하나였으며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한 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노르웨이 루터 교회는 이 공간에서 과거에 LGBTQ 커뮤니티에 가했던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인상 깊네요. 이런 교단의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후에요. 네. 그 후에도 이전의 잘못들을 문제 삼고 사과한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과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혹은 또 일렀다 이런저런 평가가 엇갈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늦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게 무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만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한국 영화 중에.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자기 아이를 살해한 그 살인자한테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오랜 그 고통스러움에 있다 이제 용서를 하겠다 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찾아갔을 때 그 살인범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저급한 기독교의 논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김병장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은 본인이 피해를 입힌 자에게 가서 해야 되고 평생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장소에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천명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과거지만 지금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반성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펍에서 이렇게 행해졌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저로서는. 네. 근데 왜 런던 펍이죠? 노르웨이인데? 그러게요. 런던 스타일의 펍인가 보죠? 여기 아까 전해주신 내용에 보면은 이제 퍼레이드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서의 상징성. 네, 근데 그게 왜 런던 펍이냐 이게 궁금했다. 런던 펍 이름의 자체가 왜 런던 펍이냐? 오슬로에 있는 건가 보죠? 네, 오슬로 프라이드 퍼레이드 중에. 그렇군요. 약간 런던자를 붙이는 게 유행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지난 시간에 저희 문화 콘텐츠 소개해 주신 영화도 런던 퍼레이드였고. 맞아요, 런던 그리고 프라이드. 최근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고 런던자를 붙이는 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건이 많네요, 근데 또. 사실 그러니까 런던은 가보면 이제 굉장히 고풍스럽고 지하철비 엄청 비싸고. 뭐 펍에서 맥주 맛있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슬로에 런던 펍이 있구나라는 거 굉장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슬로에서 런던 펍을 꼭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게 되시면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면 또 방문기를 또 이곳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처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사건에 직접 개입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안 위원장은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려던 성소수자 관련 안건을 보류시키고 특이 사건으로 지정하고 직접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소위원회 안건에까지 개입한 것만 해도 이례적인데 이후 인권위 보고체계 매뉴얼까지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만 보고하면 되었던 기존 매뉴얼과 달리 소위원장 역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인권위원장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소수자 사건 담당 소위원장은 안 위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상임위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확실한 정황이 보여집니다. 이에 아수나로는 현재 안 위원장의 지위남용을 근거로 인권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성소수자 혐오 표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에 또 들어갔군요. 네. 굉장히 자주 등장하네요. 저희 뉴스 소식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네.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이름의 인권 파괴자. 그렇습니다. 안창호라는 이름도 파괴한 거죠. 그러네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명성에 엄청난 먹칠을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건에 개입한 거에 멈추지 않고 인권위 보고 체계 매뉴얼까지 바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왜 인구주택 총조사 그 담당 과장님을 직권남용? 아니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명백한 거죠. 네,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가지고 막 나한테 직접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막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에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계셨던 분들께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밖에서 아수나로 단체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안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루빨리 그 직에서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혐오하는 것, 직을 가지고 혐오하는 것, 그건 범죄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장 접수한 거 잘 돼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오늘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시간은 저희 퀴즈팟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구성근의 사사 쇼.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지요? 아 근데 언제부터 이게 정체성이 됐어요? 사사쇼가요? 지지난달 정도부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이 막 생기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정말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런 어떤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 다리로 끝까지 이제 퀴즈팟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그만해. 네, 오늘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사실 해보려고 했던 원래 생각은 트랜스젠더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그게 최근 신학이 어떠냐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궁금한 생각, 오늘 새벽에 제가 요즘 약간 불면증이 있어서 새벽에 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이걸 챗GPT는 뭐라고 생각할까?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성서,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이거 등등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줘 라고 질문했습니다. 좀 포괄적이네요, 질문이. 포괄적으로 얘기해. 얘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궁금하네요. 네. 자, 갑니다. 잠깐만, 누군가요? 이거 재민이요. 재민이요. 네, 재민입니다. 재미나이. 트랜스젠더와 성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야.
평가를 합니다. 그럽니다. 질문을. 이 주제는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에 공존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저의 생각은 특정 종교적 관점을 대변하기보다는 이 주제를 둘러싼 주요한 신학적 논의와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야. 야, 그러면서 전통적으로는 말이죠. 많은 보수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보수적 기독교 교단과 신학자들은 주로 성서의 다음 구절들을 근거로 창세기 1장 27절 등등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등등을 가지고 트랜스젠더는 비성서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복장 규정 있잖아요. 성결법전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되고 이런 표현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서 이거는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꿔 입는 것에 대한 개념을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거지만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크로스오버가 뭐라죠? 크로스드레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막 안 된다, 반성적이다. 라고 이제 그 보수적 기독교를 말한다고 더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그렇습니다. 내용까지 담았네요. 담았습니다. 근데 이건 놀라운 건 이걸 재민이가 보수적인 기독교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럼 얘가 말하는 퀴어 신학 및 진보적 해석의 주요 관점. 현대의 진보 신학, 특히 퀴어 신학에서는 성소와 신앙을 트랜스젠더로 포함한 성소자의 경험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자를 향한 예수의 태도.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별 불일치로 인해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환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소의 트랜스젠더를 직접적으로 정죄하는 구절 또한 없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트랜스젠더를 직접적으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윤리적 가치를 획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사회적 모든 소수자와 함께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럼 지금의 트랜스젠더가 성소수자 안에서도 소위 성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로 본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 연대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왜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8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환관 뭐 이런 등등이 등장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서가 그는 환관이기 때문에 꺼져라 뭐 이렇게 말했나? 아니죠. 그가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미 소위 말하는 성서에서도 등장하는 성소자에 대하여 복음에 의해서 그이들과 함께 연합했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환관 넷이라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오죠. 그 존재에게 야 너는 성서에 안 나오는 존재니까 꺼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세요. 같이 얘기 듣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소위 성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얘는 이렇게 말하죠. 저의 종합적인 견해. 정리까지. 인공지능으로서 특정 교단이나 종교적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 논의의 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의 침묵과 해석의 문제. 성서는 현대적인 의미의 트랜스젠더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서 구절을 인용하여 트랜스젠더를 정지하는 행위는 성서 본문과 고대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현대적 개념을 강요하는 성서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랑과 정의의 실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삶을 긍정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에 공감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답니다. 와. AI가 이미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와, AI 잘하네요. 그럼요. 끝으로 세 번째, 신학적 성찰의 지속.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교회와 신학이 인간과 성, 젠더, 그리고 창조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도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분법을 넘어선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포함할 수 있다는 열린 해석이 필요합니다. 와, AI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한 저의 어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얘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걸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님의 논문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분야는 단순히 성서 구절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깊은 신학적 고뇌와 실천적 사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라고 재민이가 오늘 새벽에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좀 은혜 받았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수구 대다수 교단에서 하는 얘기보다 엄청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야. 와. 오늘의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트랜스젠더 신학에다 제가 구구절절 얘기한 것보다 AI가 지금 언제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흥미로운 소식 전해주신 고상근의 사사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상근 사사쇼가 아니죠? 재미나게 예, 사사쇼. Recall the Q history.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퀴어 신학에 관한, 퀴어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역사의 주인공은 하비 밀크라는 아하, 엄청난 분이죠. 알고 계시는군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어요. 진짜로? 하비 밀크요? 하비 밀크. 진짜로? 하비 콕스는 들어봤는데. 하비 콕스요? 예, 세속화, 예, 요거. 아우, 신학 공부하시는 분 많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업계에 있다면, 하비 밀크는 진짜, 예, 지금 오늘 명확하게 듣고 이제 기억하시죠. 네. 예.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비 밀크,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해군. 그래서 이분이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셨어요. 그건 몰랐네요. 네,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셨습니다. 51년에 해군에 입대했는데 54년에 그의 성적 취향을 문제 삼아서 자진 제대할 것을 군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55년에 제대, 사실상 퇴출 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징계받을래, 꺼질래, 이렇게 된 거군요. 뭐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퇴출을 당하고 시간이 흘러서 1972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디스트릭트 카스트로 지구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이 카스트로라는 지역은 퀴어 커뮤니티로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LGBT의 수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밀크가 이곳에 카메라 가게를 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주한 지 다음 해부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우와. 바로. 근데 여러 번 출마했으나 3번 정도 낙선을 하게 돼요. 뭐 그 와중에서도 계속 성소수자 인권, 노동자 권리, 소수자 권리 등 의제를 내세우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7년, 72년에 이주하고 5년 후네요. 77년에 이제 선거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출마 기회가 생겼고 시의원에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선출된 최초의 공직자입니다. 미국에서. 와. 최초의 공직자. 그래서 당선 후에 이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또 하게 되죠.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조례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또 동성애 교사를 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들 이제 무효하고 이런 것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당선 후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78년 암살당하게 됩니다. 댄 화이트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 댄 화이트라는 사람은 또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의원을 사임하고 이 사임을 번복해서 복귀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장 조지 모스코니가 거부합니다. 복귀를. 그러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시장실로 잠입해서 시장을 살해하고 그 옆에 있던 밀크 역시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 1년도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분이 하비 밀크입니다. 댄 화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후에도 재밌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댄 화이트가 이제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이 이런 변호를 합니다. 평소 이게 두 가지 다 있는데 평소 좋아하던 아니면 평소 즐겨 먹지 않던 어쨌든 트윈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트윈키를
과도하게 섭취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변호하면서 이것이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트윈키 변호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트윈키 변호라는 용어가 억지 변론,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변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배심원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변호에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 사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과실치사 정도 아닐까? 와, 뭐야.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당시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트윈키 변호라는 게 있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화이트가 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화이트 나이트 폭동입니다. 자, 재판 결과 나왔죠? 재판 결과에 분노한 성소수자들, 커뮤니티, 지지자들, 격렬한 시위를 벌입니다. 이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냐 하면은 스토널 항쟁 이후 가장 폭력적으로 반응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61명의 경찰, 100여 명 정도의 일반인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 그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폭동, 화이트 나이트 폭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비밀크 관련해서 이제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이 유산이 죽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이제 성소수자 인권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는데 취임 첫 해 2009년에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이 하비밀크에게 사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하비밀크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요. 그리고 2016년엔 이런 발표가 납니다. 미국의 전함, 이제 배, 전투 함정을 이제 새로 만들 건데 그 중에 한 대의 이름을 하비밀크함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와. 그리고 2021년에 이 배가 진수가 되는데 하비밀크함이라는 이름으로 진수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올해 초입니다. 트럼프 벌써 안 25년 좋은데요? 초요? 네 올해 초 벌써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비밀크함의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오스카 V 피터슨 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해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 이제 급유함 있잖아요.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함을 맡았던 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폭격으로 배가 불에 타자 이 화재를 진압하고 수리를 해서 이제 그 와중에 화상을 입고 뭐 이런 분입니다. 뭐 이분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지만 그래도 이 성소수자 인권 관련해서 흔적을 지우겠다는 트럼프의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그런 사건이 올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비밀크의 유산은 이제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하비밀크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감사합니다. 인물을 소개시켜 주셨네요. 저도 후에 막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배에 이름 붙여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에서는 사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라서 되게 놀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순신 뭐 정말 최영. 옛날 인물.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열심히 이제 더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된다면 말이죠. 뭐 물론 군이 없어져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세상이겠지만 과정상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형 전차가 나오면 변이수호로 네. 이런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와 같은 많은 분들의 투쟁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도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그 미군이 갖고 있는 정책이 그런 거였잖아요. 존재하되 말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것까지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군은 그 강력한 아주 극우적 선언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군이 발표를 한 이 아주 그런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하비밀크라는 그 배의 이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고요. 하비밀크는 본인의 그 삶에서 무수한 살해 위협을 겪었습니다. 네. 이미 드러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초반이라는 건 그 스토너 항쟁의 이제 그 기운을 타고 넘어왔었던,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진보적인 도시들에서는 게이 파워라고 하는 이제 단체들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완전 초기 단체죠. 그러니까 여기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이 특히나 미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 움직이는 이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옛날에 KKK단,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아주 극우 백색 테러 하는 이 단위의 표적이 돼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밤에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던 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비밀크는 본인이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는 성소수자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 아주 드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직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유언을 했었어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이 활동을 하다가 뭐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하다가 내 머리에 총알이 박힌다 하더라도 내 머리에 총알이 박힌다 하더라도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거의 유언처럼 천명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할 때 머리에 총을 맞아서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대노한씨 뭐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으나, 예, 그래서 그를 애도하고 추모했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대나잇에 대한 그 재판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자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본인이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문제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배심원단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왜 그 개신교적, 그 반동성애적 이런 거에 무장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의 그 당시 정서에서 명색이 배심원인데 나 동성애 반대해요. 그래서 형량 낮춰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과자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설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에게 형량을 낮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던져주니까 그런 거였네. 초콜릿 이상한 거 먹어서 그런 거였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너무 속상해.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배심원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배심원제라는 게 공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방 정부의 제도고, 그래서 미국이 가지는 배심원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이거하고 뭐 오래전 얘기보다는 오제이 심슨 그 뭡니까 럭비 선수, 미식축구 선수가 아내인가 누구를 이렇게 살해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건 살해 여부를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그 사람이 흑인이라 사회가 이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이걸 흑백 논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형량을 낮췄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거와 포함해서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배심원제의 문제, 허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비밀크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흐름이었던 정치운동이라는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였고 드러나는 인물이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왜 나는 성소수자이며 정치운동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거의 예 없이 하비밀크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영감을 받은 존재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있으니까요. 혹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비밀크에 대한
내용 오늘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ueer in culture. 네, 마지막 순서죠. 우리 스누피님께서 준비해 주신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7년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인데요. 제목은 120 BPM. BPM. 네, 심장 박동 그거 하는 거. 비트 퍼 미닛. 어. 일본의 120번인 거죠. 그래서 120번이면은 약간 빠른 거. 네. 좀 빠른 편이죠. 약간 뛰일까 말까 생각이 드는 정도. 네. 네, 그 정도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배경이 1989년 프랑스고요. 그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단체 이름은 액트 업 파리예요. 액트 업 파리. 이 단체는 에이즈를 뭐랄까 감염인 당사자도 있고 또 그 감염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권적으로 바라보면서 당시에 그 정부와 제약회사의 그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반대하는 직접 행동을 하던 단체를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행동을 하는 단체답게 이제 좀 과격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물풍선 같은 데다가 빨간색의 끈적한 물감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무실 그 제약회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막 던져요. 그러면은 피가 막 온 사무실에 다 튀는 것 같은 비주얼이 연출되고 막 끌려 나가고 막 때리고 막 그런 행동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콘돔을 나눠줘요. 이렇게 에이즈를 이제 교육 자료와 함께 콘돔을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이제 직접 행동들을 하는 단체의 모습을 이제 초반부에 막 많이 보여주고요. 이제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 단체가 또 어떻게 그 행동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보여주는 회의 장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프랑스의 그 어떤 뭔가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게 회의를 하는데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이런 그 강의실 크다란 강의실 같은데 모여가지고 회원들이 모여서 그 뭔가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는데 막 목이 터져나고 막 회의를 하고 막 싸우기 직전까지 막 가면서 막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운동단체 성격답게 또 거기 모인 사람들도 뭐 그런 게 뭐랄까 막 열정적이고. 네, 열정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 모습도 이제 나오고요. 동시에 또 이 영화에서 사랑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랑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아주 사랑도 아주 뜨겁게 합니다. 그 진짜 뭐 당사자건 그 에이즈 HIV 감염 당사자건 아니건 아주 뜨겁게 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그 몇몇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격정적이고 되게 역동적인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저는 받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거기에는 되게 그만큼 격정적인 에너지 안에는 되게 좀 모순적인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HIV 감염과 이제 에이즈로 나타나는 여러 질병의 발현 그러면서 몸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나 정부는 또 이렇게 막 등을 돌리려고 하고 그 와중에 약간 우리는 뭉쳐야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어떤 의지가 되게 오히려 더 강하게 발현되는 느낌이었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남은 삶을 굉장히 뜨겁게 살아보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저는 양면적으로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청 절망적이면서 또 절박하고 되게 낭만도 있어요. 그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리고 막 뜨겁게 토론하고 그 회사에 가서 막 그 피가 들어있는 물풍선을 던지고 막 끌려나가고 이러면서 약간 뭔가 이게 삶이다.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랑 감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저는 너무 또 예술적이기도 하고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 어떤 우리나라랑 다른 그 문화적인 그 재미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삶이 무미건조하고 조금 활력 재미가 없고 그런 분들이 뭔가 에너지를 되찾고 싶을 때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삶이 무명건조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 키워스의 신학하기가 있는데 삶이 서운하네요. 네. 키시나 교육위원장님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언제 이거를 넣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이건 순발력이에요. 키워스의 신학하기를 어떻게든 언급하려고 지금 하나라도 끼워 넣을래. 사모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노력하고 생각이에요.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왜 한마디 그러니까 왜 던지시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그걸? 제가 말하고 웃겨서 그러니까 이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안 계셨잖아요. 저번 편에 제가 한 5번 끼워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PPL이에요. 저 제목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120 BPM입니다. 120. 근데 거기서 120 BPM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영화에서 그 약간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 심장박동수랑 그 테크노 음악이랑 이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 약간 제 해석을 하자면 뭐 이제 활력 뭐 그런 거를 좀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약간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제목 같습니다. 네네.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잠시만요. 뭐 볼 수 없다 이렇게 끝날 건 아니죠? 아니요. 있을 어딘가. 실컷 소개해주고 나서 니네는 못 본다 이렇게 끝날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볼 수가 서비스가 되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웨이브에서 웨이브에 있구나. 웨이브 1,500원을 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웨이브를 구독하는 분은 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되나? 구독하고 있어도 그거에서도 결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구독을 해도 또 결제를 하는군요. 비싼 아이네요. 그러네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퀴어스의 신학하기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120 BPM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알았는데 2017년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의 개막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뭐가 그 이름이 익숙하다고 자꾸 생각이 되고 있었어. 근데 보진 못했는데 그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개막작으로 이제 딱 좋은. 네네. 개막작으로 될 만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0 BPM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이네요. 네, 말도 안 돼요. 저희 그때 다음 달에는 어떻게 그 방송도 방송인데 방송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놀면서 하는 걸 실황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수요가 있을까요? 없나?
뭔가를 그러면 저희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는 12월 달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